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교과서 18장 연기금에 대한 내용을 2부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2부에서는 사적 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적 연금이었고, 이번에는 사적, 그러니까 민간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사적 연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적 연금, 프라이빗 펜션이라는 것은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 연금이 생기는 건데, 이때 공적 연금과의 차이는 그걸 운용하는 곳이 어디냐? 민간 금융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주로 제공하느냐? 은행,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 연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흔히 고용자와 사용자가 나뉘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추가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하는 개인연금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노후 생활보장 단계에서 퇴직연금은 2단계, 그리고 개인연금은 3단계에 위치했고,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누구나 직장을 다닌다면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개인연금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러한 구조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퇴직연금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퇴직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제도인 퇴직금 제도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severance payment라고 부르는데, 고용자가 난 이제 은퇴합니다 하면서 퇴직을 할 때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가 지급하는 일시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의 특징은 고생했다 하면서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큰 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따져보면 퇴직금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은 얼마를 받게 되느냐? 월급에다가요, 나의 월급에 재직 연수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월급 300만 원을 받아왔다. 그리고 20년간 일했다라고 하면 쉽게 퇴직금은 300만 원 곱하기 20년 해서 6천만 원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퇴직금 제도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퇴직금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퇴직금은 그 전까지는 기업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회계팀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있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직접 퇴직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주어야 되는 것을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표시하죠? 바로 부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주는 돈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선순위가 밀릴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 받을래야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이상 회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IMF 사태 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거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퇴직금은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의 총 부채 비율이
퇴직금이 많이 쌓이면,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많이 쌓이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인 빌린 돈이랑 상관없이 부채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해서 이 기업이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직장을 옮기면 퇴직하겠습니다 하고 퇴직금을 받고, 그건 받고 새 직장에 가서 다시 일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돼요. 내가 이직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애초에 퇴직금 제도는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평생 직장을 가지던 때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회사만 생각한다. 이러했던 개념에서 출발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뭐 누구든지 다양한 이유로 퇴직을 하고 또 직장을 옮기고 이런 것이 활성화된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은퇴 후에 쓰려고 퇴직금을 받는 건데 중간에 이직을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연봉 300만 원 받던 사람이 5년간 일했다 칩시다. 그러면 1,50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을 5년간 일했으니까 355에서 1,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면서 퇴직금을 받았네? 이것을 나는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 투자를 해야겠다. 이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꽁돈이 생겼네? 이참에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좀 사볼까? 이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은 즉흥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그 돈을 다시 퇴직할 때까지 딴 곳에 보관하지 않고 소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다음 또 퇴직금은 월급에 비례해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계속 내가 일하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회사에는 내 퇴직금이 쌓여가는 건데 그것을 내가 터치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도 딴 곳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그 원금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없고, 그렇다면 10년 후, 20년 후 실제 물가가 상승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시금으로 무조건 수령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IMF, Asian Financial Crisis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 퇴직금을 받으셔서 명예퇴직이다 뭐다 해서 받아서 택시 운전사, 그다음에 치킨집 이런 것들을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잘 될 경우는 아주 다행이고 참 기쁜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찍 소진할 경우 더 이상 노후 소득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 준비된 답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클릭하셔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지만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이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고용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퇴직 후 줘야 되는 이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기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게 따로 맡겨서 너 내 돈 운영해줘 라고 해서 그 금융기관이 열심히 돈을 굴려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걸 가지고 고용자가 실제로 퇴직했을 때
지급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흔히 우리가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이 처음 도입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의 이 퇴직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률상으로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과 고용자, 그러니까 노동자 혹은 근로자 혹은 이 노동단체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고 운용할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고 그냥 사용자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고용자가 내 돈이니까,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기금을 사용자에게서 분리해서 따로 떼어서 금융기관에게 맡깁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은 보전이 된다. 그리고 또 이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꼭 미처 사용자의 계정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 미처 주지 못해서 아직 사용자 계정에 남아있는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른 채권이나 이런 부채를 먼저 지급하기 전에 먼저 퇴직금을 챙겨줘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자가 실제로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퇴직연금이 아까 협의한다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처음에는 1000명 이상의 사업장, 그 다음에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 그 다음에는 50명 이상, 그 다음엔 20명 이상, 이런 식으로 점차 모든 사업장으로 이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가면서 지금은 모든 회사, 모든 직장에서 거의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이면 무조건 퇴직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타일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확정급여형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efined benefit이라고 부릅니다. defined라는 것은 직역하면 정의하다고, 이것을 의역하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nefit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급여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퇴직금 제도랑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확정급여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직금을 받던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총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다만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첫 번째, 퇴직금이라 하면 회사가 바로 주지만 퇴직 확정급여형 연금은 미리 이 부분을 회사가 금융기관에게 연간 조금씩 납부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다가 실제 퇴사자가 나왔을 때 그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하게 만든다. 그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옵션이었지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이라 하더라도 일시금으로 받은 그 금액을 나의 연금 계좌로 옮겨서 연금의 형태로 매달 얼마씩 따박따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수령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어요. 물론 현실은 이제 좀 다르지만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확정급여형은 이제 다 그 뒤에 나올 확정기여형과의 정확한 차이가 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차이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의 차이였다면 앞으로 말씀드릴 차이는 확정기여형과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과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사용자와 고용자 중 누가 주도적이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항상 금융이나 법률에서는 권한이 생기면 책임도 따르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에서는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마찬가지로 책임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사용자는 항상 매년 그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고려해서 이 퇴직연금을 고려해서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의 최소 60% 이상을 최소 적립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그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최소 적립금 비율을 점차 늘려서 선진국처럼 100%까지 만들겠다. 그러니까 점점 더 책임을 늘려가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회사가 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 금융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더 많이 관리하고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나오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좀 특이해요. 확정기여형은 이제 영어로는 Defined Contribution 해서 DC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DC가 그 마블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코믹스의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 확정기여형은 defined, 정해져 있다. 무엇이 정해져 있느냐? contribution이 정해져 있다. 기여하는 금액, 즉 납부하는 금액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defined benefit, DB형은 확정급여형은 미래에 받게 되는 급여가 정해져 있었는데 확정기여형은 지금 내는 금액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미래에는 내가 얼마를 받을지 모른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매년 회사는 이 고용자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납부를 해요. 금융기관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고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금융기관이 마치 자산 운용하듯이 그 자산을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고용자가 은퇴했을 때 그동안 운용한 실적에 따라서 연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정급여형이랑 비교하면 아까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줬다면 이 확정기여형은 고용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자체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책임은 순전히 그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맡겨야 되는 금액을 그 금융기관에게 맡기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앞으로의 일은 금융기관과 이 고용자의 문제다. 그래서 고용자는 나는 내 퇴직연금을 주식에 40% 투자해 주시고요. 60%는 채권에 투자해 주세요. 혹은 어떤 사람은 저는 주식에 80% 투자해 주시고요. 채권에 20% 투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산 운용처럼 펀드가 망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회사는 확정 기여형을 좋아할까요? 확정 급여형을 좋아할까요? 확정 기여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책임지고 싶은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기여형으로 바꾸기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혹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확정 기여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했을 때 돈이 모자르면 그것도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연금이 이 민간을 통해서 조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확정 기여형에서는 고용자가 직접 자산을 배분해서 자기가 기금 운용을 잘 되었으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확정 급여형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는데, 확정 기여형은 고용자가 나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겠다 이러면 그 운용하는 것에 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보수가 생기겠죠. 이 운용 보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고용자들도 어떻게든 이 확정 기여형을 선택을 하도록 이 여러 곳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자만 호구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고용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위험을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은퇴를 앞둔 60대인지 이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기여형이 더 나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어서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확정 기여형은 이 사용자가 관리하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원래 납입을 하는 기본 금액이 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내 월급 중에 일부를 같이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또 확정 기여형으로 운영을 하다가 생애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뭐죠? 바로 주택 구입 같은 그런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 혹은 병원에 큰 돈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에 한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자율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내 상황에 맞추어서 운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자산 배분을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두 가지 그래프는 미국을 상황을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자산 배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DB형은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를 했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게 좋겠죠. 그래서 국채, 채권의 비중이 총 합치면 30%가 넘습니다. 근데 상당량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DC형은 누가 관리한다? 노동자, 근로자 혹은 고용자 자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국채는 합쳐서 10%가 안 돼요.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던, 아니면 이 자산, 지금 현재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던,
70% 이상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는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자, 비슷한 관점에서 연령별로 이 DC형, 확정 기여형의 자산 배분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20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연금을 수령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남았고, 그러면 나는 가능하면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거의 80%를 투자하는데요. 이게 60대가 되면 내가 이제 조만간 연금을 받아야 돼. 근데 주식시장에서 원금을 깎아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미국의 퇴직연금은 어떠한 형태로 많이 일어나느냐? 바로 401k, 401k라는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왜 401k냐면 미국의 세법과 관련된 이제 규정, 이제 법 조항의 401조 K항에 이 퇴직연금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제가 미처 깜빡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퇴직연금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노후 대책이다 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법 조항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다루고 있고, 그 구체적인 퇴직연금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401k, 401k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확정기여형, DC형이다. 그래서 고용자가 직접 자신의 자산 배분을 선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01k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지만, 미국은 조금 더 순수한 자본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고용자가 자기의 월급 중 일부를 연금으로 납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자가 선택을 해요.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를 연금으로 401k 이 연금에 넣겠다. 그러면 회사별로 규정이 있어요. 자기네 회사에 자기네 직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보존해주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비례로 기여해준다. 그래서 고용자가 얼마를 넣었을 때 그것에 비례해서 매칭으로 추가로 회사에서 이만큼을 더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조항이고, 그런 이후에 실제 그것을 운용을 하고 자기가 선택한 그 자산 배분으로 운용을 하고 은퇴했을 때, 혹은 만약 여유가 있는 사람은 70세, 70 몇 세까지 더 기다렸다가 원하는 시점에 개인연금의 계좌로 이전한 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고, 그 납입해서 운용하는 기간 동안은 소득세나 자본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401k가 대표적인 퇴직연금이 되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인 한 직원이 있다. 30년간 앞으로 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20만 달러 중에서 30%를
개인 소득세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소득 중에서 10%를 401k 연금에 납입하기로 했고, 이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고용자 납입금의 20%를 매칭 컨트리뷰션 해주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따져보니까 연간 투자 수익률이 10% 날 거다. 뭐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10% 투자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이 사람이 연간 납입하는 금액은 $10,000예요. 왜냐면 10만 달러 곱하기 10%를 납입하니까. 그러면 회사가 매칭 컨트리뷰션으로 얼마를 넣어주냐? 이 10만 달러에 대해서 실제 넣은 $10,000에 대해서 20%인 $2,000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연간 총 납입이 되는 금액은 $12,000가 되고 이것을 금융기관이 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제를 받는 거죠. 연말 소득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10,000를 실제로는 지금 소비를 하지 않고 연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금을 깎아 주어야겠다. 그래서 얼마를 깎아 주느냐? $10,000에 대해서 30% 세금이 얼마죠? $3,000잖아요. 이 $3,000의 세금을 깎아 줍니다. 안 내는 거예요. 혹은 냈던 돈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10,000를 냈지만 세금을 $3,000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이 연금에 부담한 금액은 $7,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자 상품인 거죠. 그러면 한 해 동안만 딱 운용을 해도 10% 수익이 나면 $12,000가 $13,200가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연간 실질 수익률이 얼마냐? 나는 $7,000만 냈는데 회사에서 보조해주고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줘서 수익률이 88%가 됐다. 2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1k가 미국의 대표적인 연금으로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 401k가 나온 이후로 완전히 DC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은 전체 연금 규모예요. 근데 1994년 정도에 Defined Contribution이 Defined Benefit을 넘어서게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갈수록 그 DC형의 장점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DC형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타겟팅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금 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 401k의 성공에는 숨겨진 언성드 히어로가 있다. 그 박지성과 같은 친구가 누구냐? 바로 행동경제학의 이론입니다.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은 기존의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일반적인 경제학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를 가정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인간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인 이상적인 그 이성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감성 혹은 심리적인 요인, 정신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행동경제학의 경제학자가 2번이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 데니얼 카너만이 2002년
그리고 리처드 세일러, 그 번데기 발음의 세일러가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처드 세일러의 발음이 구리네요. 리처드 세일러의 그 협조로 혹은 연구로 혹은 그 포인트 개선안으로 이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게 뭐냐면 바로 이 401k 연금에 대해서 자동 가입 제도를 시행을 해라 이거였어요. 이 리처드 세일러는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뭐 교보문고나 이런 곳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넛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리처드 세일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사람은 귀차니즘의 동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본 선택 사양을 바꾸는데 거부감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바꾸려고 하면 정말 귀차니즘도 있을 수 있고 서류도 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딴 남들 하는 대로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전에는 401k 방식의 DC형 연금을 가입할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본 그 답변이 예, 아니오가 있잖아요. 예, 아니오 중에서 예를 해야만 그 사람이 401k 퇴직연금에 가입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opt-i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라고 선택을 해야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뭐야 무서워 하면서 401k가 뭔데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이제 조언을 받아서 바꾸게 된 게 야 회사들아 앞으로는 이렇게 물어봐라. 401k를 안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해야만 또 401k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꾸면 혹시 이상한 거 아닐까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01k가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용자들, 그러니까 회사들한테도 퇴직연금의 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동 가입 제도를 실시해라 라고 당근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된 결과 실제로 401k의 가입자 수가 늘어서 미국 정부가 그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에 대한 염려를 조금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러한 넛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하느냐? 안타까운 통계가 2019년에 나와 있어요. 2019년에 통계청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통계를 냈습니다. 확정급여를 합니까? 확정기여를 합니까에 대해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살펴보면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확정급여형이고 그래서 확정급여형 중에는 99%가 원리금 보장형,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로 따졌을 때도 86%가 원리금만 보장해주는 형태의 안정적인 투자 운용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실제로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것은 단 10%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전체 연간 수익률이 2%가 안 돼요. 거의 적금, 예금, 이자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금이나 적금 형태로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나날이 우리나라의 가뜩이나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퇴직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라는 걱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2019년 동일한 이제 그 조사인데 이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통계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퇴직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실제로 퇴직을 할 때 당신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합니까? 연금을 수령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97%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한다 라고 했고요. 그때의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의 평균을 내니까 단 1,600만 원. 누구 코에 붙이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600만 원으로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이 연금 시스템이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고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풍부한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이나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이런 금융회사들이 다 연금 산업을 자기네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3단계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서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IRP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Individual Retirement Plan 해서 IRP고요. 이거는 내가 일하는 도중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납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가입을 할 수 있고, 혹은 내가 실제로 퇴직급여를 이제 모은, 그 퇴직연금을 모은 그 돈을 실제 내가 퇴직해서 수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서 운용을 더 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연금의 형태로 분할하여서 수령하게 되는 그러한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1단계 국민연금, 2단계 퇴직연금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3단계 시스템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는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모든 기업이,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그거를 운용하는 따로 그 금융기관을 설정하고 운용 보수를 주고 회계 처리를 하고 이게 더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전일제 고용자가 아니라 시간제로 일하는 파트타이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에 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퇴직연금에 준하게 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기금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제가 이번 장에서 과제 연습 문제를 드릴까 하다가 그 미국의 401k 플랜에 대한 문제를 드릴까 하다가 미국 얘긴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그냥 안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예시로 드렸던 부분은 반드시 풀어보셔서 기말고사를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401k가 나올 수도 있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제 마음이니까 양쪽을 다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총론을 좀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한 큐에 꽂아 놓는 금융기관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약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19장부터 이어지는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녁 시간 5월 3일 지금 현재 시간 저녁 8시 40분인데 저녁을 안 먹고 영상을 찍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자꾸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맛있는 식사 챙겨 드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수업 들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